안녕하세요. 10월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즉 영광군수 곡성군수 선거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도 후보를 낸다고 하면서도 4월 총선에서 비례표를 많이 받았던 호남에 치중을 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조국 대표의 경우 호남에서 약 한 달간 월세살이까지 하겠다는 예고까지 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주말엔 영광의 당 의원들이 줄줄이 투입된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에게 이번 재보궐선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가 오는 10월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 지난달 30일 전남 영광에 거주하는 성인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71.6%, 조국혁신당이 13.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지민비조 투표 열풍에 힘입어 조국혁신당이 영광에서 39.5%의 비례득표율을 기록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과 비슷했는데요. 호남 전체로 보면 지민비조가 더 강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지율을 보면 이와는 상당한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곡성군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이 받은 비례표가 자신들에 대한 확실한 지지 여론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구 표에 비해 부담이 적은 비례표를 조국혁신당에 나눠주는 경향이 분명 많았는데 이들의 우선 지지 정당이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으로 착각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경향에 더해 조국혁신당에 대한 호남 사람들의 지지 여론 역시 더 빠진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아직 정당의 후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변수가 있을 순 있지만 저 정도로 정당 지지율 차가 크다는 것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될 가능성은 꽤 낮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승산이 낮은 선거에 또 규모도 작은 선거에 너무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당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조국 대표가 월세살이까지 하겠다 선언하고 다른 의원들 역시 대거 투입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현재 영광군 인구는 약 5만 명, 곡성군 인구는 약 2만 7천 명 정도입니다. 둘을 합쳐도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의 절반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선거의 판을 조국혁신당이 지금 상당히 키워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도 후보들이 저조한 득표율로 패하게 된다면 조국혁신당이 받는 타격은 꽤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만약 예상을 깨고 영광 곡성군수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얻는 것은 미미합니다. 지자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얻을 수 있는 건 미미한데 잃을 수 있는 것은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후자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게 현실이기에 조국혁신당으로선 최하책을 선택한 셈입니다. 게다가 이런 조국혁신당의 재보궐 집착에 대해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많은 민주당 지지층의 시선 역시 따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강조하며 자신들이 윤석열 정권과 더 잘 싸울 수 있는 쇄빙선이라고 하길래 비례표를 나눠준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많은데 저런 소규모 선거에 더 집착하는 모습은 과연 윤석열 정권과 싸울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조국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정치인들은 690만 명이 자신들에게 표를 줬다라며 계속 이를 강조하곤 합니다. 이 중 절대 다수는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명합니다. 이들 중에 호남에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경쟁하라고 표를 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하여 온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보다 빨리 끝장내라고 응원하며 표를 준 거 아닙니까? 실제 국힘의 세가 미미한 호남에 치중하는 모습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이 강조하던 확장성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조국 대표는 수시로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범민주 진영의 확장을 불러와 민주당의 총선 대승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에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만 특히 이런 호남 선거 치중은 지지층 확장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조국혁신당의 행동을 두고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마이TV에 출연해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겨루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짚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과거 열린민주당을 했던 시기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의 자매정당임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조국혁신당의 행보를 정의당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으로 시작했는데 비례정당에서 지역정당으로 넘어가는 한 다르다라며 조국혁신당이 정의당이나 진보당처럼 이념정당을 표방한 것이 아닌 윤석열 심판 검찰개혁, 조국 관련 명예회복 등이 창당의 시작이었다고 짚었습니다. 이는 민주당과 맞서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김진애 전 의원은 또 일단 선거로 들어가면 선거꾼들이 몰리기 시작한다. 선거꾼들이 막 분쟁 붙이고 서로 싸우게 하는데 그 선수들이 누구냐?
다 민주당에서 나갔던 사람들이라며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아서 나간 사람이거나 조금 유리해서 그쪽으로 나간 사람 아닌가?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본격 지역구 후보를 내는 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정권을 무너뜨리는 쇄빙선 역할부터 충실히 완수해야 사람들이 신뢰를 줄 것이고 전국적으로 세를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조직 확장도 가능해질 겁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그리 외치고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 보여준 비전이 뭐가 있는지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민주당의 왼쪽에서 강소정당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법안이나 정책 등을 발표한 게 있는지요? 현재까지 부각되고 있는 건 교섭단체 기준 열석 완화 요청 외엔 없어 보입니다. 또 국회 사무실 위치를 두고 의석수 대비 방이 좁다고 하거나 대표실 앞에 화장실이 있다는 이유로 입주 거부 소동을 일으킨 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총선 전엔 쇄빙선으로 즉각 대단한 일이라도 해낼 것처럼 외치긴 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시원찮으니 4월 총선에 받은 비례득표율에 비해 현재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부터 실력 검증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실력이 입증된다면 거대 양당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중도 무당층에서도 관심 가질 것이고 당 지지율은 알아서 올라갈 것입니다. 실제 조국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은 대중으로부터 능력을 검증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처럼 지금까지 어떤 공적인 성과를 냈는지 마땅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조국 역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지만 그 기간 동안 보여준 성과가 있었는지요? 민정수석은 5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이자 인사검증까지 담당하는 자리인데 당시 윤석열 한동훈련 특수부의 권한을 더 키워줬다는 구설과 함께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참사에 있어 책임이 과연 없던가요? 특히 조국혁신당은 큰 리스크를 지고 있는데 현재 조국 외에 마땅한 구심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 구심점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에도 놓여 있습니다. 조국은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대법원 판결 시 이것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조국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누가 구심점이 될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조국이 부재하더라도 당이 흔들림 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할 그럴 인재부터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즉 10월 재보궐선거 집착, 특히 호남 군수 선거에 대한 집착은 최악의 소탐대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전략적으로도 최하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감정이 상할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것도 큰 리스크입니다. 물론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이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탄핵추진위원회까지 꾸렸다면서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의 요건 열석 완화를 줄곧 민주당에 요구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교섭단체가 되면 국고보조금이 대폭 늘어나며 상임위별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의사일정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등 많은 권한이 생깁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언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섭단체 대표는 본회의 연설 기회 역시 보장됩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그만큼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끌릴 수밖에 없긴 한데요. 조국혁신당은 4월 총선 당시 민주당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인하하겠다고 한 부분을 줄곧 거론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27일 브리핑을 통해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인하하겠다라며 양당 극한 대립의 완충 역할이 커질 거라 기대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섭단체 기준을 몇 명으로 낮추냐는 질문엔 논의를 거론하며 현 20석에서 몇 석으로 낮출지에 대해선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즉 장기적 추진 과제 중 하나란 얘기죠. 그럼에도 조국혁신당은 거대 야권 창출의 공이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하며 또 윤석열 정권에 맞설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만이 아니라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대표주자가 되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으며 황운하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계기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민주당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민주당에서 해달라 요청만 하고 있는 거 아닌지요? 적군 위치에 있는 국힘은 설득하기 힘들더라도 우군이라는 민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면 많은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민주당과 범민주 지지층 입장에선 이러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민주당원들과 지지층에게도 설득이 될 만한 로드맵과 비전 등을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요청만 하는 것은
떼쓰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는다면 시민들의 교섭단체 완화 목소리는 저절로 커질 것이며 다음 총선 때는 20석 이상의 확보도 가능해질 겁니다. 신뢰를 얻는 것은 잠시만의 보여주기식 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대표적 비주류 정치인이었던 이재명이 압도적 대선 후보이자 민주당의 절대적 구심점으로 자리 잡는 데 있어 얼마나 많고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재명이 공적인 성과를 그만큼 많이 내서 그러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조국혁신당은 그런 과정을 가벼이 여기고 교섭단체 조건 완화만 외치며 편한 길로만 가려는 것 아닌가요? 현재 조국혁신당엔 전략 자체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전략들만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의 전철을 받게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작은 선거에 집착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쇠빙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보다 장기적인 로드맵부터 만들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영광 곡성군수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일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